자, 그래서 방금 전자시에서 배웠듯이 중화점이란 게 뭐야? 중화점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할 때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염기를 섞을 건데 산과 염기를 섞어서 얘들의 비율이 발생하는 수소양이온의 비율과 발생하는 수산염의 비율이 정확히 1대1이 되면은 얘들이 완전히 중화 반응해서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을 우리는 중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활용하면은 중화점에서 항상 성립하는 공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중화점은 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랑 염기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와 같을 때 중화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강산이라 가정한다면요. 강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강산의 몰농도 곱하기 강산의 부피를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Cl의 몰농도가 1몰 농도인데 부피가 1리터 있다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HCl의 몰수는 1몰이다. 왜냐? 몰수는 N은 MV 공식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강산은 녹인 산만큼 그대로 수소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양이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강산의 몰농도 곱하기 강산의 부피를 주면 된다. 그 값이 곧 강산의 몰수고 강산이 그대로 수소양이온으로 변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염기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 구하는 공식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염기라고 가정한다면요. 강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강염기의 부피해주면은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 수가 되는 거죠.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수산화트륨이 1몰 농도 1리터 있다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몇 몰이야? 1몰이야. 왜냐면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 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NaOH 1몰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때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은 몇 몰이죠? 얘랑 똑같아. 강염기는 100% 이온화 되니까. 즉 그냥 강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강염기의 부피를 주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된다. 근데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같을 때 중화점인 거죠. 즉 중화점에서는 수소 양이온의 몰수랑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가 같다. 수소 양이온의 몰수 구하는 공식 강산의 몰농도 곱하기 강산의 부피.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 강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강염기의 부피. 즉 중화점에서는 항상 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염기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런데 어떤 산들은요, 산 분자 1개당 수소양이온 1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산 분자 1개당 수소양이온 2개 만들 수 있는 산들도 있거든요. 우리 1학년 때 잠깐 배웠었는데 황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황산 분자는 H2SO4인데 얘가 물에 녹게 되면은 수소양이온이 2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황산 분자 1개가 완벽히 이온화되면은 수소양이온이 2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 공식을 활용할 수가 없죠. 예시 들어보자면요. 황산이 있는데 황산이 몰농도가 1몰 농도고 부피는 1리터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은 몇 몰 나오는 거야? 자, 일단 황산의 몰수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황산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1몰 넣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황산 분자가 1몰 있어. 황산 분자가 1몰이면 수소 양이온이 2몰 만들어지는 거죠. 즉 M 곱하기 V 해가지고는 수소 양이온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때는 MV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산의 몰농도 곱하기 산의 부피하면은 일단은 산의 몰수는 나옵니다. 즉 황산의 몰수는 나오는데 황산 몰수랑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의 몰수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이때 산 한 분자당 내놓을 수 있는 수소 양이온의 비율을 우리는 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산은 가수가 지금 2인 거야. 황산 한 분자당 수소 양이온을 2개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 같은 경우는 가수가 몇인 거야? 염산은 한 분자당 수소 양이온을 1개 내놓을 수 있죠. 이때는 얘 가수가 1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인산이 있어. 인산은 H3PO4인데 인산 같은 경우는 가수가 몇이겠어? 얘는 인산 분자 1개당 수소 양이온을 3개나 내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인산 분자의 가수는 3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이 가수를 우리는 기호로 N이라고 나타내는데요. 가수를 이용하면 또 공식을 만들 수가 있죠. MV만큼 분자가 들어있는 거고 한 분자당 가수만큼 수소를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수에다가 가수 곱해주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MV가 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소 양이온의 개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한번 예시로 문제 풀어볼게 다시. 자, 황산이 1몰 농도 2리터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이온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된다고? NMV로 구할 수 있다. 황산의 가수는 몇이야? 2야. 몰농도는 1몰 농도야. 부피는 2리터야. 그러니까 4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양이온은 4몰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생각해봐. 황산 1몰 농도 2리터면은 황산 분자가 2몰 있다는 거고 황산은 1몰당 수소양을 2개 내놓을 수 있는 거니까 2몰이면은 4몰 내놓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공식을 이용해서 NMV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염기도 마찬가지로 가수가 있거든요. 염기의 가수는 뭐겠어? 염기 1개당 내놓을 수 있는 수산화 음이온의 비율을 염기 가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OH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1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NaOH 1개당 수산화 음이온이 1개 나오니까요.
하면 수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수산화칼슘은 CaOH2인데 얘의 가수는 뭐겠어? 얘는 이거 한 개당 수산화음이 2개 나오니까 가수가 2라고 할 수 있겠네. 즉 염기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음이온의 개수도 똑같은 공식으로 NMV로 나타낼 수 있겠다. N은 염기의 가수, M은 염기의 몰롱도, V는 염기의 부피다. 그래서 이 공식은요, 일가산과 일가염기에만 해당하는 공식이니까요, 이제 N가산, N가염기까지 적용시켜서 공식을 확장하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중화점에서는 NMV는 NMV다. N은 산의 가수, 얘는 산의 몰롱도, 얘는 산의 부피, 얘는 염기의 가수, 염기의 몰롱도, 염기의 부피. 이걸 해주면은 산에서 발생하는 소수 양연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걸 해주면은 염기에서 발생하는 수산화음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둘이 같다는 것은 그 지점이 바로 곧 중화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럼 한번 우리 위임물에 있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2몰롱도 염산 20m를 완전히 중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0.05몰롱도 수산화 바륨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들을 완전히 중화한다는 것은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연의 개수랑 여기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연의 개수가 완전히 같은 순간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산에서 발생하는 수소 양연의 몰수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양연의 몰수 구하는 공식은 NMV. 염산의 가수는 1이죠. 몰롱도는 0.2몰롱도 써있네. 부피는 지금 20ml인데요. 사실 몰수를 구하려면은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 단위에 써야 되죠. 그러니까 20ml를 리터로 환산이 되긴 하는데 쌤은 리터로 환산하지 않고 그냥 밀리리터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은 몰수가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할 건데 몰롱도에 리터 단위의 부피를 곱해주면 뭐가 나와? 몰수가 나와. 근데 쌤처럼 지금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할 때 리터가 아닌 밀리리터를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몰이 나오지 않죠. 지금 리터가 더 작은 걸 곱했잖아요. 그러면 몰보다 더 작은 개념이 나오겠지. 그래서 몰보다 더 작은 개념인 미리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미리몰은 뭡니까? 미리몰은 1000분의 1몰을 1미리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만 잘 쓰면 돼. 쌤은 몰을 구하는 게 아니라 미리몰을 구할 건데 여기서 발생하는 산에서 발생하는 미리몰을 구할 거고 최종적으로 염기에서 발생하는 미리몰을 구할 겁니다. 근데 이 두 미리몰은 어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난 둘 다 미리몰로 통일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서 미리몰로 구하고 싶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NMV 요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몇이야? 4미리몰. 즉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연은 4미리몰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염기 수산화 음이온이 얼마만큼 발생해야 돼? 4미리몰 발생해야 돼. 자, 여기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 구하는 공식 NMV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수산화 바륨은 우리가 처음 보는 염기긴 한데 딱 봐도 이가 염기네. 지금 OH2니까 가수는 지금 2인 거고요. 몰롱도는 0.05 몰롱도다. 여기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몇이 나와야 돼? 여기서 발생하는 수소 양연은 똑같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4미리몰인 거죠. 그럼 계산하면 몇이겠어요? 0.1 곱하기 V는 4미리몰. V는 0.1분의 4. 밀리리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몰이었으면 얘도 리터 나왔을 텐데 여기가 밀리리터니까 부피도 밀리리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계산하면은 40ml. 그래서 0.05몰롱도 수산화 바륨이 40ml 있으면은 얘를 완전히 중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배웠던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요. 중화점에서는 발생하는 수소 양연의 개수랑 수산화 음연의 개수가 같을 수밖에 없고 발생하는 수소 양연의 개수는 산의 가수 곱하기 산의 몰롱도 곱하기 산의 부피다. 한편 발생하는 수산화 음연의 개수는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의 몰롱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 식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 있다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의 몰롱도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 하지만 부피는 측정할 수 있죠.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비커의 눈금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비커는 눈금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죠.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을 이용해서 얘 부피는 측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 부피는 50ml라고 가정하죠. 자, 여기에 이제 수산화트륨을 넣어줄 건데요. 이번엔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트륨 표준 용액입니다. 1몰 농도 수산화트륨을 집어넣는 상황 속에서 얘를 25ml 집어넣었더니 딱 중화점이 됐다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염산의 몰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화점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소수항 이온의 몰수랑 여기서 발생한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는 같을 테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산화 음이온의 개수 어떻게 구해? NMV로 얘의 N은 1이고 M은 1이고 V는 25ml인 상황인 거야. 얘랑 여기서 발생한 수소연의 개수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얘의 가수는 1이고 몰롱도는 지금 몰라. 한편 부피는 50ml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 곱하기 물음표 곱하기 50, 즉 50 물음표는 1 곱하기 1 곱하기 25니까 25라고 할 수 있고 물음표는 몇인 거야? 2분의 1 몰롱도라고 할 수 있겠네. 즉 얘는 0.5 몰롱도였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공식을 활용하면요. 모르는 농도의 염산을 알고 있는 염기를 이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이런 방식 우리는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중화적정. 중화적정이란 중화 반응의 화학 양론적인 계산을 이용해서 미지의 모르는 농도의 산 또는 염기를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또는 산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방식을 중화적정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중화점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소수 양이온 개수랑 수산염이온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근데 방금 쌤이 문제를 풀 때 1몰 농도 수산화트륨을 25m 넣었을 때 또 형편 좋게 중화점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건데요. 수산화트륨을 25m 넣었을 때 중화점이 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중화점이 되는 순간 액성이 바뀌는 거잖아요. 최초에 염산만 있었을 때는 이 용액의 액성은 뭐였어? 산성이었어. 그래서 수산화트륨을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중화점이 도달하면서 액성이 중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즉 액성이 변하는 순간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액성이 변하는 순간을 확인하는 방법 지시약을 이용하면 되는 거죠. 즉 지시약을 처음에 넣고요. 지시약의 색깔이 딱 바뀌는 그 순간을 구하면은 그때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때까지 넣은 수산화트륨의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시약을 이용하면은 중화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중화적정의 실험 단계를 한 단계씩 한번 살펴볼게요. 중화적정은 농도를 모으는 미지 염산 또는 미지 수산화트륨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농도를 모으는 염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농도는 모은다고 하더라도 부피는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공식이 NMV는 M', V'을 이용하는 공식인데 지금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려면은 적어도 얘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적어도 부피는 알아야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모르는 농도의 염산을 준비하고요. 얘의 부피를 정확히 측정해야만 합니다. 부피를 정확히 측정하려면은 비커를 측정하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피를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는 기구 피펫을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염산에서 피펫을 집어넣어가지고 피펫을 통해서 원하는 부피만큼 꺼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염산 피펫 이용해서 20ml만 꺼내올게요. 피펫은 고급 스포이드입니다. 이 펫 이용해서 20m를 쭉 빼왔다. 이 20m 염산을 삼각 플러스크 안에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플러스크에다가 피펫을 이용해서 꺼낸 염산 20m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체가 뭐야? 20ml고 왜냐면 피펫을 정확하게 측정한 거니까 몰농도는 모릅니다. 물음표 몰농도. 그런 염산인 거죠. 참고로 꼭 삼각 플러스크에 옮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담아두는 기구면 됩니다. 비커여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은 부피를 측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담아두는 기구가 필요한 거니까. 부피는 이미 피펫으로 측정했잖아요. 이 피펫은 관이 가느다란 기구이기 때문에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구인 거죠. 즉 중화적정의 1단계입니다. 농도를 모으는 염산에서 피펫을 이용해 원하는 부피만큼 취하고 그것을 삼각 플러스크에 옮긴다. 그 다음 이제 수산화흐을 바로 넣어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액성이 변하는 순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지시약을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삼각 플러스 칸에다가 페노프탈렌을 비롯해서 지시약 뭐든 상관없겠지. 페노프탈렌 지시약을 한두 방울 집어넣어준다. 그럼 무슨 색이 되겠어? 아직은 여전히 무색이야. 왜냐하면 염산은 산성이고 페노프탈렌 산성에서 무색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산화흐을 집어넣어주면 되는데요. 수산화흐은 당연히 농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궁금한 거잖아요. 염산의 몰농도가 궁금한 건데요. 얘를 구하려면은 적어도 염산의 가수랑 염산의 부피는 알아야 되고 또 얘에다 집어넣어줄 수산화흐의 가수, 수산화흐의 몰농도, 수산화흐의 부피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산화흐을 집어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산화흐 표준 용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 준비한 수산화흐은 0.1몰 농도 수산화흐 표준 용액인 거예요. 자, 얘를 준비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0.1몰 정도 수산화흐을 집어넣을 때 그냥 막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를 옮기는 특별한 실험기구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실험기구 이름을 뷰렛이라 하거든요. 뷰렛은 이렇게 가느다란 유리기구입니다. 가느다랗게 있고요. 피펫처럼 생겼는데 피펫이랑 좀 달라요. 피펫은 위쪽에 필러가 있거든요. 고무 필러든 슬라이드 형태의 필러든 이렇게 필러가 있어서 필러를 누르면은 액체가 쭉 빨려오고요. 필러를 다시 또 눌러주면은 다시 또 내려가는 이제 스포이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피펫이었고요. 반면 뷰렛 같은 경우에는 위에 필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밸브가 있거든요. 밸브가 있어서 액체를 담아두고 밸브를 잠가놓으면 당연히 쏟아지지 않죠. 근데 밸브를 열면 수도꼭지 열리듯이 액체가 쭉 빠져나가는 그런 기구를 우리는 뷰렛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뷰렛이 필요해요. 이 뷰렛을 이용해서 NaOH를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펫과 뷰렛은 둘 다 액체를 옮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피펫은 내가 얼마만큼 액체를 옮길지 미리 알고 있을 때 쓰는 실험 기구예요. 그러니까 액체를 쭉 끌어올려서요. 비커에다 놓고 내가 30m 옮기고 싶어. 그러면 처음 눈금 있고 마지막 눈금까지 차이가 30m 될 때까지 액체를 쭉 눌러가지고 빼내면 되는 거야. 요만큼 빼내면은 30m 옮겨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피를 정확하게 옮기는 시험기구가 뭐다? 피펫이다. 반면 뷰렛은 옮기는 건 옮기는 건데 처음부터 얼마만큼 옮길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색깔이 변한다든지 뭔가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실험기구가 바로 뷰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 눈금이 있고요. 이제 뷰렛 밸브를 여는 거예요. 그럼 쭉 짜내지겠죠. 이 과정에서 얘가 색깔이 변한다든지 뭔가 화학 변화가 일어날 텐데 화학 변화 다 일어나면은 그때 밸브를 잠그는 거지. 밸브를 잠갔더니 그때 눈금이 여기였어. 그러면 이만큼 액체를 옮기게 되면은 화학 반응이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라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옮겨진 양을 측정하는 기구가 뭐야? 뷰렛인 거야. 그러니까 중화적전 실험에서 수산화팀 옮길 때는 피펫을 써야겠어? 뷰렛을 써야겠어? 당연히 뷰렛을 써야겠지. 왜냐면 지금 수산화팀을 얼마만큼 넣으면 중화점이 되는지 아직 모르잖아. 색깔이 변하는 걸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옮길 부피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옮기고 나서 색깔 변했다. 밸브 잠그고 이만큼 옮겨졌네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뷰렛이라는 실험기구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상황을 정리해보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삼각 플라스크에 지금 20ml의 염산이 들어있는데 이 염산의 몰농도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페노프탈레인 지시액을 넣어서 아직은 무색인 겁니다. 여기다가 뷰렛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뷰렛 안에다가 지금 수산화트륨을 집어넣은 거죠. 어떤 수산화트륨?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수산화트륨 0.1몰 농도 수산화트륨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밸브를 열 겁니다. 밸브를 쫙 열어서 쭈르륵 쏟아내면 안 돼요. 왜냐면 딱 중화점이 되는 순간 색깔이 변하는 순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밸브 열어가지고 쫙 빼내면은 언제 변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밸브를 살짝만 열면요. 액체가 쭉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한 방울씩 한 번씩 똑똑 떨어집니다. 똑똑 떨어지는 거야. 이 과정 속에서 이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순간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죠. 딱 이 색깔이 변하는 순간이 바로 액상이 변하는 순간일 테니까. 그래서 밸브를 조금 열어서 액체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게 되면은 이 용액의 색깔 어떻게 될까? 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렸더니 여전히 무색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용액의 색깔이 무색이라는 것은 아직도 액성이 산성이라는 뜻인 거고, 액성이 산성이라는 것은 넣어준 수산화트륨보다 아직도 염산이 과량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 수산화트륨 한두 방울만으로는 아직 얘를 완벽히 중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밸브를 계속 열면요. 점점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 보면은 넣어준 수산화트륨의 양은 점점점 많아지게 될 거고요. 한편 염산의 양은 처음 값 그대로니까 처음 20ml 고정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 넣어준 수산화트륨의 몰수랑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소양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도달하게 되겠죠. 그 순간이 뭐야? 그 순간이 바로 중화점이야. 중화점이 되는 순간 이 용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 그때도 여전히 무색이긴 하죠. 왜냐하면 페노프탈레인은 중성에서도 무색이니까요. 우리는 지금 중화점이 되는 순간, 즉 중성이 되는 순간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산성일 때도 무색이고 중성일 때도 무색이니까 중화점이 되는 순간을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중화점으로부터 딱 한 방울만 더 들어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되면서 빨간색을 변하게 될 겁니다. 즉 빨간색이 된 순간을 확인하면은 중화점을 지나간 건 맞지만 그 순간은 사실 중화점보다 액체 한 방울, 진짜 한 방울보다 훨씬 적은 양의 차이인 거거든요. 액체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의 오차 정도는 사실 실험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하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빨간색이 되는 순간을 그냥 중화점이라고 간주하고 실험하면 된다는 거죠. 즉 이론적인 중화점에서는요. 이론적으로 하자면은 중화점에서 용액 액성은 여전히 페노프탈린에서 무색이다.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실험적인 의미에서의 중화점은 붉은색이 되는 처음으로 붉은색이 되는 그 순간 붉은색이 되는 순간을 중화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붉은색이 됐을 때는 염기성인 건 맞지만 중화점으로부터 진짜 액체 한 방울만 조금만 더 넣어도 바로 붉은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의 오차 정도는 큰 오차가 아니고 실험적인 의미에서 중화점은 붉은색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 둘을 가릴 필요 없이 그냥 붉은색 되는 순간 중화점을 보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나중에 대학 수준에서 이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대학 수준에서는 얘랑 얘는 사실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달리 지어줬습니다. 이 이론적인 중화점 우리는 당량점이라고 하고요. 한편 실험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그 순간을 확인하는 그 중화점을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량점과 종말점은 사실 좀 다르긴 하죠. 네, 실험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당량점, 종말점 가리지 않고 그냥 둘 다 중화점이라 보는 겁니다. 즉 액체를 한 방울, 두 방울 넣다가 딱 붉은색이 되는 그 순간 밸브를 잠그는 거야.
밸브를 잠갔더니 처음 눈금이 임했는데 잠근 순간에 눈금이 이만큼이었어. 그럼 이만큼 옮겨진 이 액체의 부피가 결과적으로 중화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수산화투명의 부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를 측정하면 되는 거야. 이 눈금 차이를 이용하면은 넣어준 수산화투명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눈금 차이 측정했더니 10m 칩시다. 그러니까 지금 0.1몰 농도 수산화트륨 10m를 부었더니 딱 중화점에 도달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중화점이 아니라 종말점에 도달한 거긴 하죠. 그 말은 곧 여기에서 발생한 수산화 음이온 개수랑 여기서 발생한 수소 양이온의 몰수는 같은 상황이다.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여기서 발생한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는 NMV. 자, 수산화투명의 가수는 1이고 몰농도는 0.1, 부피는 10ml니까요. 이걸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1mol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염산에서 발생한 수소 양이온의 몰수 구하는 방법은 가수는 1이고 부피는 20ml 그리고 몰농도는 모르니까 m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말은 곧 20mmol만큼의 수소 양이온이 발생했다. 근데 얘랑 얘는 같아야 된다. 즉 20m은 1이니까 m은 몇이야? 20분의 1. 즉 100분의 5니까 0.05몰 농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염산의 몰농도를 몰랐는데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트륨을 이용해서 중화점을 확인하고 중화점까지 간 수산화트륨의 부피를 이용해서 수산화 음이온의 몰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몰수랑 여기서 발생한 수소양이온의 몰수는 같으니까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처음 염산의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농도를 아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중화적정이라고 한다.